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예, 역시 역사는 재원쌤 우리 김재원 강사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사실 시간과 싸우는 남자잖아요. 역사를 공부하시니까.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 나이를 내년에 한 살 깎이는 거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만 나이는 뭐 저한테는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왜요? 지금 저희 애가 5살, 이제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이미 그 친구는 머릿속에 5살이라는 게 이미 박혀 있어서. 그럼 5살이면 이제 언니거든. 근데 걔네들은 애기가 아니고. 그 친구들은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즐거움인데. 즐겁고 재밌는데 3살로. 갑자기 깎는다 이거 그 친구들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파업을 할 수 있겠다. 네. 어린이집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나이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지금도 그 나이 때 애들도 놀이터에 가면은 서로 몇 살이야? 6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 언니야. 이걸 하거든요. 나 언니야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니 소리 듣는 게 이게 또 그래서 네. 쉽게 한국은 바뀌지 않을 거다. 연나이로. 네, 연나이로.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이 이게 이제 자기가 언니인지 애기인지가 되게 중요해서 밥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면 왜 애기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엄청 싫어하죠. 아니야, 그러면 언니야. 이게 약간 아니야 언니야. 언니인데 왜 김치를 못 먹어?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거 아기 의자 앉으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 보면은 조카들 그럼요. 보면은 언니 의자야라고 얘기하면 거기 또 앉더라고요. 네. 근데 재원 쌤은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재원 쌤이 말씀하시기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리시잖아요. 그러면은 만 나이로 바꾸면 더 어려지면 사실 역사학자로서는 조금 나이가 있는 것이 더 말에 무게가 실린달까 이런 것도 살짝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건 사실 실제 나이보다는 얼굴에 드러나는 연식이 더 그거는 어차피 중요해서 그냥 뭐 한 10살 많아도 세종대왕보다 어린 거는 마찬가지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네. 기본적으로 좀 사가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헤어스타일도 이번에 똑같이 딱 맞췄습니다. 네네. 뭐 하시는 거죠? 오늘은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역사의 재원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대강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특히나 선입견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정적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외웠었던 것들이 있는데 재원 쌤이 항상 자주 하시는 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선입견을 많이 깨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그래서 의미 있는 인물을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뉴규를 오늘은 이몽창 의사님, 선생님, 이몽창 선생님. 네. 최근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뮤지컬 영화도 나오고 한빈 씨도 이번에 또 찍으러 간다고 그쵸? 하고 네네.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훈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보다 그의 청년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이봉창 선생 하면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이 세 분들이 각자 무슨 일을 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기가 두 분은 같은 건가요? 도시락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 제가 또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들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뭔가 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울 때는 그냥 암살, 의거 뭐 이렇게 그냥 배워왔으니까 사실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방금 말씀하셨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문장도 아니고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한 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 단어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사진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사진,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렇게 사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누가 제일 형이에요? 지금 저기 나오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실까? 아니 그리고 어쩜 저렇게 멋쟁이죠? 아주 모던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주 멋쟁이셨어요. 지금 봐도 너무 멋지네요. 근데 제가 왜 누가 제일 형이죠라고 여쭤봤던 게 제가 저 나이 땐 상상 못한 일을 저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건데 그럼 연배로는 누가 제일
당연히 안중근 의사 형이고 가장 형님이시고 이봉창, 윤봉길. 이렇게 순으로. 그걸 알고 있으면 또 우리가 연대별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윤봉길 의사님의 의거랑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1년 차이거든요. 1년 차이. 네네네. 그래서 이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이봉창 선생의 의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우리가 윤봉길 의사는 좀 많이 그래도 아는데 이봉창 의사는 저도 이제 사진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원 쌤이 용산 사시잖아요. 저분도 용산 출신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오, 어떻게 오셨어요? 오기 전에 봤어요. 네. 포털이 알려줘요. 예,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그 어린이들이 배우는 걸로 되어 있는 이봉창 선생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그 약간 인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와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었던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던데 근데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게 1932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일제가 그냥 거의 발악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아닙니다. 이때는 아닙니까? 일본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고요. 잘 나가던 때였어요? 네.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던. 그 일본이 강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엮여져 있는데 일단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가 되면 독립운동이 조선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임시정부가 생긴 것도 그랬지만 조선 내에서도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30년대가 되면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신간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범좌우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단체였었거든요. 독립운동의 가장 큰 단체였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돼요. 신간회 이제 해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조선 내부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주축이 됐었던 단체였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내실은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 조선인들이 보기에는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본이 망해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강성해지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패배감에 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조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침체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본의 군국주의는 더욱더 확장해서 이제 만주까지 저 땅을 일본이 진짜 먹었구나. 그러면 저걸 결국 성공했구나. 조선의 독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하죠. 일부는 사상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진짜 아시아인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일본이 강하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에 편입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동조하는 세력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국내에 있었던 많은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어떤 고민의 시간이었었던 거죠. 30년대 초중반 이 시점이 좀 암울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조선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겠네요. 장난이 아니었죠.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좀 암울한 상황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없나 싶은 거예요. 조선인들이나 국내에서는. 뭐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실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언론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무장투쟁이 어떤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SNS도 없고. 그럼요. 전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 조선인들 입장에서 지금 독립운동가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의거가 아니에요. 이게 덴노를 직접 겨냥했었던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입니다.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죠. 네. 덴노를 향한 테러는 테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의거는 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접근이 때문에 접근이 불가했겠죠. 네네네네. 그 아베 전 총리 상황을 봤을 때도 네. 사실은 전 총리였으니까 그런 상황이 가능했겠지만 일본에서도 네. 그 당시에 제국의 덴노에게 아베 전 총리 때도 기사가 뭐가 나왔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보면서 아니 경호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너무 안 얘기했잖아요. 하는데라고 했는데 사실 덴노 당시에 일본의 덴노를 생각하면 정말 신 그 자체예요.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선인으로서 접근 자체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네. 불가능했을 텐데 이게 또 시도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뭐 물론 조선 내에서의 신문은 검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막 이렇게 막 엄청 당연히 일면에는 실렸지만 뭔가 이거를 막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조선 네.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중국에 있는 뭐 상해에 있는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단순히 조선 사람들한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는 건 중국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인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아, 조선에서 저 정도로 하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네. 그쵸. 그리고 조선인들과 함께 그 항일 투쟁을 해야겠다는 생각들도 그럼요. 자각을 하기 시작했겠네요. 네.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국제적인 이슈였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국제적인 이슈였고 가장 결정적이었었던 건 중국 사람들의 약간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고 흥미로운 건 두 의거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목적 중에 하나, 그러니까 김구 네.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김구 선생님이 이 의거를 준비할 때도 그걸 노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가야 하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조선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사건이었죠. 실제로 외신들이요,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외신들도 굉장히 크게 보도를 또 했다면서요. 당연하죠. 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커다란. 네네네. 이제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자 이제 방금 맹주였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덴노가 이런 의거를 당했다. 이거는 그쵸.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상 그 사라예보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이었었던 네.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거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봉창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사진만 보더라도 일단 굉장히 저 사진은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네. 예술 작품 같아요. 그렇죠. 표정과 네. 양손에 들고 있는 수류탄이 굉장히 멋쟁이셨습니다. 굉장히 어떤 분이었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네, 그렇죠. 하거든요. 사람, 인간. 네. 이봉창 선생님은 굉장히 흥미로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의거를 선택하기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쟁이시죠. 약간 유해진 씨 닮지 않으셨나요? 좀 그런 부분도 유준열 있고. 씨와 유해진 네. 씨 중간 어디쯤, 중간 그렇죠. 어디쯤의 미모신데 근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사실 이봉창 선생님의 원래 이름은 이봉창인데 네. 주로 쓰셨던 이름, 이 의거가 있기 전에 주로 쓰셨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뭐예요? 기노시타 쇼조라고 일본 네. 이름이에요. 안 바꿨을 것 같. 일본어를 안 쓰셨을 것 같은 선입견이 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민낯이자 네.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선일체 뭐라고 하는 내선 융화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모순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걸 네.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이봉창 선생님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도. 이봉창 선생님은 본인이 일본인이 되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선 일체, 내선 융화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분이에요. 네. 용산 사셨었고요. 그냥 거기서 물론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가 네. 가세가 조금 기우시면서 공립 보통학교까지만 졸업을 하시고 이제 그냥 뭐 처음엔 약국 점원으로 일하다가 그다음에 용산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네. 영무원이셨어요. 영무원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약국 점원으로 일하실 때였는데 3.1운동이 일어나셨을 때
앞에서 만세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냥 하는구나.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쟤네? 그러니까 이런 저 왜 하지? 지금까지 보면 좀 순응하는 네.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순응하고 일본이 이렇게 했네. 그럼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일본이 그렇게 선전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조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정보가 균일하지 않으니까. 네.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인들 다 같이 신일본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신일본인으로 우리 덴노의 자식들이라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만 해도. 네.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경쟁이라고 해봐야 네. 같은 학교에 있는 애들이랑 짝꿍. 성적 경쟁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회에 나가면 경쟁이라고 하는 바운드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는 임금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하.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임금 차이가. 거기서부터 조금 느끼는 뭐지? 왜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덜 주는 걸까? 일본 출신들보다는 왜 내가 월급을 덜 받지?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도 프로파간다가 심하면 그것조차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내가 좀 월급을 올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연장이 된 거죠. 그럼 일본으로 가면 되겠다. 본국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본국이 아니니까. 네. 여기에 사니까 조금 그렇다. 그럼 본국으로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 땡땡치고 본국이겠죠. 예. 본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본인의 어떤 조카를 이때는 이제 일본으로 조선인들이 넘어갈 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식모로 많이 가셨어요. 일해주는 그래서 사람. 그걸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 중에 자기 조카를 식모로 추천을 한 다음에 본인도 같이 따라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면 그 생각이랑은 전혀 다른 더욱 심한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일본에서 조선인들은 지금 그 제일조선인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셨어요. 실제로 심지어 일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에 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따돌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조선인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뭐 상상할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오사카로 가셨었는데 그 오사카에서 그냥 단기 알바 같은 걸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차별은 계속적으로 있었던 존재하고. 거고. 홍보 자체는 근데 진짜 평등하다.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가 이미 같은 나라가 됐고 너희들 일본 시민이고 신일본인이라는 그쵸? 거죠. 거기다 결혼까지 계속 막 주선을 할 정도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계속 국제결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너무나 그 민낯은 차별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를 깨달아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노시타 쇼조. 일본 이름으로? 네. 그것 때문이었을까라고 네,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따져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기노시타 쇼조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가 조선인인 거를 들키면 또 똑같이 임금도 차별을 떨어지고. 당하고 쫓겨나거나 이런 걸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 신문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똑같다며. 근데 왜 사회는 그렇지 않지?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히로히토 덴노의 즉위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거를 보러 도쿄로 갑니다. 이봉창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불신검문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봤는데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에 한글이 있었던 거예요. 한글이랑 일본어랑 섞여 있는 거를 보고 너 조선인이네? 라고 해서 이봉창 선생님을 잡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냥 거기에 한글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잡아가서 구금을 시켜요. 에? 네. 구금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이 얘기하는 신일본인은 될 수 없구나. 나는 언제까지나 2등 신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증오가 더 커졌겠죠. 네, 믿었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신념으로 삼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회유였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그럼 이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떠올랐었던 게 그럼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조선이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죠. 네.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냥 인간 이봉창으로서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선 조선인이 대우받기 위해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2등 시민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홍보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1등 시민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렇죠. 같은 일본인이다.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식민지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했던 건 뭐냐면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강한 일본을 만들어보자를 말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돼? 독립하겠어. 그리고 제대로 된 조선인으로 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한 번도 그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조선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처음 하게 됐어요. 신념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라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독립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나의 나라는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는 건데 그만큼 강렬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멋쟁이셨고 술 먹는 거 좋아하시고, 맛집 찾아다니시고, 네,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지금 계셨으면 그러니까 SNS 그 팔로워 많은 그런 완전 인싸죠. 완전 인싸죠. 그래서 상해로 갔을 때 처음 임시정부를 어떻게 찾아가가지고 굉장히 사실 임시정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잘 찾을 수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안 때문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렇죠. 이봉창 선생님을. 일본 이름을 쓰는. 네. 그리고 일본 말을 워낙 나중에 이제 잡히신 다음에 조서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신문에 썼던 사람이 일본인 같았다. 일본인인 줄 알았다. 검찰이 얼마나 일본어 또 능숙하게 잘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일본인처럼 되고 싶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종료 의원들이 안 믿는 거죠. 간첩인 줄 알고. 그때 밀정이 원체 많을 때니까. 왜냐면 한국말이 더 서투니까. 맞아. 네. 한국말이 더 서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티격태격 아니다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운명의 남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누가 믿어준 거죠? 김구 선생님. 우리 김구 선생님.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뭐가 이렇게 시끄럽니? 하고 내려왔더니 이제 이봉창 선생님이 있었고 뭐야? 너 뭐야? 라고 해서 대화를 했겠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범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게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잘 보십니다. 나중에 윤봉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걸 딱 보는 해안이.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저희를 어떻게 시켜요. 그럼요. 정말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걸 시킬 수 없어요. 모두의 목숨을 다 같이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장에 이제 이봉창 선생님이 그런 어떤 의거를 생각했느냐 그건 아니었겠죠. 몇 번 한 두세 번에 술자리를 갖는 동안 김구 선생님이 말씀이요 굉장히 달변가십니다. 그래요? 굉장히 나중에 뭐 이렇게 연설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글도 백범일지나 이런 것들 보면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달변가세요. 이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좀 그런 거를 이제 꿰뚫어 보시면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게끔 꼬실 수 있는 이 언변이 굉장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마가 되어서 같이 독립운동을 하기로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이랑 이제 좀 약간 친구처럼 지내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이봉창 선생님이 임시정부 요원들이랑 술 먹다가 술도 잘 드시고 이제 워낙 그 사교성이 좋으셔가지고 술 먹다가 그냥 이런 얘기를 했대요. 흘려가는 소리로. 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저 덴노를 죽일 생각을 안 하냐.
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왜 거예요? 덴노를 죽일 생각 안 해? 덴노만 죽이면 독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심플하다. 내가 한 2년 전에 그런 일 잡혔었던 일. 그때 눈앞에서 봤다. 덴노를 봤다. 여기서 나한테 총 한 자루나 폭탄만 있었어도 바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김구 선생님이 이거다. 이거는 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던보이의 일본어까지 굉장히 능숙했었던 이봉창 의사가 아니었으면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조선인 뿜뿜하는 사람이 그 근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인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여러 가지가 이 일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의거를 계획하고 1년 동안 상해는 참고로 32년이 되면은 이제 일본이 완전히 점령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까지는 일본인들 거주 구역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동 조계지기 때문에 각국의 조차 지역이 다 따로 있었고,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거고, 프랑스 조계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홍콩 공원 인근 거기에서 1년 동안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요. 일부러.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군요. 거기서 이제 계속 셋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 의거를 하러 떠나는 배에 여기에 있었던 일본인 공무원이 배웅까지 나와줘. 당연히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일본인 줄 알고 잘 가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치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봉창 선생님 살아왔었던 삶이 그러셨으니까. 다 알고 있고 오사카 상황도 다 알고 있고 일본어 너무 능숙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일본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만주 사변이 있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만주 사변에 대한 어떤 축하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이제 연병장에서 천황이 와서 이제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때는 일본인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대. 한글로 된 편지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때도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스타일까지도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이 원했었던 그 모던보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뭐 따로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시락이나 물병 이런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 나왔었던 그 수류탄 그거 그대로 들고 들어갑니다. 안 걸렸을까요? 안 걸리죠. 안 걸렸어요. 일본 사람처럼 보이니까. 검문 같은 거 없이 가서 이제 몇 번 이제 그 연병장을 먼저 탐방을 하러 갔는데 너무 넓어서 어떻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겠다 싶어서 그러면 오는 길에 차가 오는 길목에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간 거죠. 근데 여기 가봤더니 여기 먼저 지나쳤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 다른 데 그럼 올 수 있을 만한 데로 빠르게 옮겨서 들어오는 거를 보게 되죠. 차량 행렬이 들어오는 거를 보게 되고 지금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량 앞으로 이제 의거를 하러 걸어가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본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갈 때 차 한 대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여러 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차를 또 여러 대를 누가 대통령이 타고 있는지 모르게.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헷갈리신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몇 번째 저 차가 마차가 진짜 덴노가 타고 있는 거지. 이건 알 수 몰랐었던 없죠. 거죠. 이건 완전 기밀이고. 근데 첫 번째 마차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보셨대요. 근데 첫 번째 차가 덴노였거든요. 근데 덴노 얼굴을 모르시니까 이몽창 선생님이 저 사람이 덴노인지 모르겠다. 나 왜 혼자 타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저 사람이 덴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타고 있으니까. 보통 일본은 아닐 거라 생각하죠,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마차를 보내고 두 번째 마차에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또 불량이 터진 거예요. 근데 터지긴 터졌어요. 두 번째 마차가 터졌는데 약간 불량이 나서 뒷바퀴가 좀 터지는 정도라고 해서 좀 그냥 결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미미한 거지만 덴노를 향해서 식민지민이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실패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할 때는 이 발표를 하실 때는 천황을 직접 죽이지는 못했지만 조선인들한테는 이거는 덴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발표를 하세요. 마음속에서는. 네. 실제로 죽이는 데 성공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끼친 영향들 그리고 외신들이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쑥스러운 일이 된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식민지 지배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경영을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 안에도 계속 이런 테러들이 일어나네. 일본 입장에서 그 말은 너네 되게 똑바로 못하는구나 라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일본인들 입장에서 이럴 거예요. 되게 누군가는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 배응망덕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입장에서 아니 왜 이러지? 조선인들이 왜 계속 이런 일들을 벌이지? 혹시 뭐 얘네들을 불편하게 하는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했을 거고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건 실패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근데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북적북적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누가 던진지 몰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앞에 있었던 일본인이 던진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두드려 팼어요. 폭행을 한 거죠. 네. 그걸 보고 대인배예요. 그걸 보고 사실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야죠. 네. 근데 그냥 자기가 아닌 사람이 괜히 피해를 보는 걸 보고 안에 있었던 하나 더 있었던 폭탄이라는 걸 내려놓고 내가 던졌으니까 날 잡아가라고 하고 이제 잡혀가시죠. 맞아 던지시지 그죠. 네.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웃고 있는 사진이 왜 그랬냐면 김구 선생이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술도 많이 먹어봤고 재밌는 일 너무 많았다 나. 그래서 나 지금 내가 살아온 거에서 가장 지금 억울한 건 이거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거는 아깝지 않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멋있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삶이 굉장히 멋있는 멋있어요. 이제 올해가 우리 이봉창 의사가 순국한 지 90년째가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역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 역시 90년 전에 누군가 용기가 그리고 이런 희생들이 지금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재원 쌤이 볼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이봉창 의사의 어떤 점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짧게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었고 그런 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선택이었고 이 사건으로 벌어진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들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봉창 선생님을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쓰는 역사다 우리 역사의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